안녕하세요. 책 읽는 담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 이제 다시 초심 찾아서 열심히 책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임창 작가님의 오늘은 이만 쉴게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고 보면 저만 사는 게 힘든 건 아닌가 봐요. 다들 쉴 곳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미 정말 유명한 에세이죠. 10만 독자가 읽은 베스트셀러.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인간관계, 자존감, 사랑, 그리고 인생. 살면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될 4가지 파트로 구성된 책인데요. 주로 우리 일상에서 겪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책을 읽으면서도 눈이 글자를 읽을 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책은 왜인지 모르게 정말 저를 쉬게끔 도와주더라고요. 작가님이 책 제목을 참 잘 지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전곡을 찌르고 그 다음엔 내면이 바닥을 치닫고 있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관계 속에서 남을 신경 쓰느라 잊고 있었던 나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 이 복잡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 또 찾는 애쓰는 나를 위해 토닥토닥 괜찮아요. 이제 좀 쉬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누구에게나 용기를 주는 책.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담비가 추천합니다. 오늘도 들으면서 잘 자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의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다.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친한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친구가 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어렸던지라 친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게 과시하기 바빴고 나는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그럴 때마다 자존심만 상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는 없는 나만의 재능을 내세우며 자존심을 지키고 애써 강한 척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린 학생들의 유치한 기싸움일 뿐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열등감을 느끼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어쩌면 당시에 내가 스스로를 남보다 못난 사람, 가치 없는 인간이라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특출난 부분은 없지만 친구보다 뒤처지는 것은 싫으니 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미숙했던 우리가 어느덧 성인이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성숙해진 덕분에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친구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잠깐의 방황으로 소중한 친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열등감은 때로 삶에 적절한 자극을 주거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멸의 길을 걷기도 한다. 무수한 소설, 드라마, 영화 속 인물들이 열등감에 허우적대며 잘못된 선택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라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해 2가지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다.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 중에 사실은 나라서 할 수 있던 일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 일을 되짚어 보면서 스스로를 살펴보자. 2번째로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기억나지 않으면 주변에 직접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 타인의 관찰로 본인이 잘하는 일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더욱 건설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하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살아온 한 학생이 어느 날 시리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죠. 이런 저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것 없단다.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학생에게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이 그림을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들고는 다음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학생이 그림을 내주지 않자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그림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갔다. 다음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학생은 선생님의 말대로 번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져갔다. 그림의 가격은 전날에 비해 20배나 뛰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학생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을 선생님에게 전하자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개성 있는 그림일수록 사람마다 다르게 값어치를 측정하지. 설령 하찮은 그림일지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네가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네가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거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는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거리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이가 주목받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동경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꼭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걸까?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지가 나의 가치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의 가치를 느끼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 적당히 사는 법. 몇 년 전부터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유 있는 삶이란 일과 생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않는 태도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심하거나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히라는 단어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 적당히란 자포자기하며 대충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란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도록 상황마다 필요한 제스처를 취하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게 적당히의 정의라고 본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눈치가 없다는 점인데 이는 연애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적당히 하는 법을 모른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일, 열정을 쏟는 대상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일을 제외하면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는 여유를 갖도록 하자. 무언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행복한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일도 없는 법이니까. 내 서툰 감정을 마주하는 법. 우리는 어릴 적 교과서를 통해
국어나 수학 등의 학문을 배웠다. 그리고 마치 그런 과목의 일부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명제를 어른들에게 배웠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지는 배우지 않았다. 심리학자 일자 샌드는 서툰 감정에서 질투가 자신의 결핍과 억압된 갈망을 탐지하는 감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류의 감정에 대한 해석을 쉽게 접할 수 없으며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강연을 들어야 알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아마 당신은 그 서툰 감정을 삼키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러 시간을 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해소해주는 편이 좋다. 노트를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 삼아 그 종이 위에 마음속을 쏟아내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법한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된다. 쌓인 감정을 푸는 것이 목적이니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그러고 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자 샌드는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내가 소유한 수많은 감정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들을 나 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정은 나와 분리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을 때 메모장에 현재 상태를 세세히 적어보자. 걱정, 의심, 미움, 질투, 짜증, 불안 등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감정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이 들어가며 깨달은 8가지 사실. 하나, 친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좋을 때는 넓은 범위의 친구들이 함께하겠지만 나쁠 때는 좁은 범위의 친구만이 함께할 테니까. 기쁨, 슬픔, 성공, 실패 모두 함께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둘, 하고 싶은 대로 살되 책임은 져라. 자유롭게 사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태도 하나가 개인의 성숙함을 결정짓는다. 셋, 성공만큼이나 실패도 중요하다. 잘 되는 사람들은 좌절 없이 성공하지 않는다.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한다. 넷,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자. 갓 20살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정정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한 살을 먹는 것과 부모님이 한 살을 드시는 것은 달랐다. 나는 매년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느낀다. 아직 곁에 있을 때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5, 할 말은 하되 무례하게 하지 말자. 무례함과 솔직함은 다르다.
무례함은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솔직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만큼만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6. 모두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미워하면서 살지도 말자.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이 곧 내 삶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7. 과거를 곱씹지 말자. 후회는 한 번이면 족하다. 후회를 거듭하다 보면 나의 삶이 불행해진다. 매사에 의욕이 사라지며 우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에 집중하면 나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일 또한 좋을 거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8.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은 매사에 의미 부여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최초의 상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그 상처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곱씹는 것은 스스로에게 2차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나를 힘들게 했던 말, 사람, 환경,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냉정하게 끊어내라.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나다움 유지하기. 스스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다. 그런 날엔 사람을 대할 때 의도치 않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 작은 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눈물을 쏟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함부로 타인에게 내비칠 수는 없다. 무조건 괜찮다 라고 하는 위로의 글귀나 걱정할 것 없다고 격려하는 손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역시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 수능, 자격증, 취업 등 각종 관문에 도전했다 실패한 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등 기대했던 일들은 모두 상처로 돌아왔고 그 아픔은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이렇듯 세상에는 언제 나를 뒤흔들지 모르는 일투성이였으며 사건 사고는 내 뒤통수를 칠 기회를 노리다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불시에 들이닥쳤다. 그럼에도 나는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다움이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단, 그 선택의 책임 또한 내게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현실을 직면한 뒤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나다움의 영역이다. 인간관계에서만 거리를 두는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 육체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의 평행선을 잘 유지해 나가다 보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점과 만나게 될 것이다.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접어두기 바란다. 한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진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조금 뒤처진다고 끝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값어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만약 당장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도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투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 당시에 자신한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흘린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고 말이다.